이 이상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보유현금 중 일부를 1년 만기 국채 ETF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1년 만기 국채가 없고 통한채가 있더라고요. 그 통한채가 무엇이고 1년 만기 단기 국채와 통한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국내 1년 만기 채권을 시장에서 ETF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은행 예금과 비슷한 정도의, 네. 은행 예금보다도 훨씬 더 안정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통한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채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국채를 국고채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채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고국, 기재부의 국고국이 이제 국고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국고가 아닌 자금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국고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로는 KTB 이렇게 쓰죠. 그 미국에서는 국채를 그냥 트레저리라고 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길트라고 해요. 이 예전부터 이름이고, 독일 같은 경우 분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KTB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또 있는 게 이제 통한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네. 한국은행이 원래 이름은 이제 통화안정증권이고, 요게 80년대 말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금이 너무 많으면, 국내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그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하는 걸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 1년짜리로 발행했고 지금 2년짜리 있고, 아마 이거 만기를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 1년짜리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은행들한테 이걸 팔고 현금을 받으면 그만큼 현금이 시중에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중의 통화량을 안정시킨다라는 차원에서 발행한 것이 통화안정증권입니다. 이게 1년하고 2년짜리에서 많이 발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ETF 같은 경우에도 1년짜리 통한채 이런 게 있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 3년짜리로 발행됐다. 이게 시간 지나면 1년짜리 잔존 만기 1년짜리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시중에 이렇게 잘 유통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통한채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로 발행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통한채로 하시나 국채로 하시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한국은행이랑 정부랑 다르다고 볼 수는 없죠. 한국은행 독립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고, 한국은행도 여러 가지 미국 국채도 갖고 가기 때문에 원화로 보면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1년 단위로 국고에 다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하고 정부하고 다른 신용등급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짧은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통한채가 유동성이 굉장히 좋죠. 근데 1년 통한채 ETF를 가격을 이제 쭉 월별로 해가지고 쭉 그려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와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크게 있을 게 없죠. 1년짜리 채권이면 가격 변화가 있을 게 없고 그냥 이자만 이렇게 쭉 증가하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거의 수평선과 비슷하게 약간 올라가는 정도. 요 각도로 올라다가 지금 이 각도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의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만, 이게 이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거기다 ETF 같으면 운용 보수가 차감이 돼야 되잖아요. 보통 한 1년에 0.15%, 0.2% 정도 보수를 차감을 하는데, 그거 빼고 나면 지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1년짜리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걸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은행 예금에 비해서 금리 측면에서 크게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크게 이익은 볼 수 없는데,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좀 굉장히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크게 이익은 보지 못할지라도 국채 ETF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돈을 잃을 위험은 거의 없죠. 근데 돈을 벌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봐요. 은행의 예금으로 그냥 적금이나 예금을 들어두는 거랑 국채에 ETF를 한다는 거랑 비교를 하자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국채 ETF에 돈을 넣어놨다가 빼서 다시 투자하고 이러기에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 예금 같으면 가령 1년 정기예금 넣었는데 1년 이내에 찾으면 이게 이자 안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ETF를 샀다가 투자가 필요할 때 ETF 팔고 하면 되겠네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자 팔자 호가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 때는 매도 호가에서 사는 거잖아요.
팔 때는 매수 호가에 팔죠. 그럼 이 호가 갭만큼 또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이 그렇게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저기 은행 예금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금리가 다 낮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은행 예금에 비해서 채권이 유리한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호가갭 하나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도 이게 상당히 이제 수익률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고 그런 상황이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코 샤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까지 뭐 장기채, 단기채, 뭐 채권 금리나 뭐 채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채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됐다가 또 얘기를 안 듣고 있으면 금방 까먹고 또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2년 국채 금리가 기준 금리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와 마찬가지로 단기채도 채권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단기 국채 금리와 장기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동일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채권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금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주식의 가격이 움직이는 것처럼 채권의 금리가 움직이는 건데, 채권을 생각하실 때는 주식과 달리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채권 시장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채권에는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는 중앙은행, 뭐 중앙은행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굉장히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만기라는 게 없어요, 주식에는. 근데 채권에서도 중앙은행이 존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단기금리입니다. 장기금리쯤 되면 중앙은행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중앙은행 영향이 간접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중앙은행이 가령 대부분의 나라에서 7일짜리 금리나, 그럼 미국 같으면 하루짜리 금리, 연방기 금리라고 하는 게 하루짜리 금리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짜리 금리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그냥 확 정해버려요. 또는 7일짜리 이런 거는, 또는 한 달짜리까지도 확 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단기금리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정한 금리예요. 시장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령 2년짜리는 물론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는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하루짜리 금리를 딱 중앙은행이 정해놓고 나니까 하루에서 근접한 금리일수록 그냥 중앙은행이 정한 금리를 그냥 정한 것과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근데 10년짜리쯤 되면 중앙은행이 정한 것과 무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뭐 하루 중앙은행이 언제까지 이렇게 잡고 있을까요? 좀 시간 지나면 풀리겠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2022년, 2023년이면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 10년 만기가 남은 10년짜리 채권 입장에서는 아니 그 중에서 한 7, 8년 이상 이 금리는 지금 이 금리와 무관하게 자기 금리가 결정이 될 거니까 10년짜리쯤 되면 중앙은행 금리 결정과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2년짜리쯤 되면 물론 하루짜리 금리 정했으니까 2년이면 자유도가 꽤 된다 생각하시겠지만 2022년, 2023년까지 금리를 지금 제로로 고정시키고 간다고 한다면 2년짜리는 만기가 돌아와 버리잖아요. 움직일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도가 지금 상태로는 2년짜리 금리 현장됐습니다. 중앙은행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앙은행이 이제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데 가련한 내년쯤 되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생각을 하면 2년짜리 금리 자유도가 좀 생기죠. 1년 이하 끌려가지만 또 다른 그 다음 1년은 금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중앙은행 금리가 움직일 테니까. 그렇게 보면 단기금리는 전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중앙은행의 정책에 이 어느 정도까지 흔히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표현하죠. 이 중앙은행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2년짜리 금리는 자유도가 완전히 없기도 하고 어느 정도 자유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10년쯤 되면 자유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이 만기라는 특성과 중앙은행의 존재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좀 다르게 움직인다 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의 제로금리가 좀 이어지겠다 그렇게 보면 2년짜리 금리는 저거 움직일 여지가 없네, 꽉 잡혔네 이런 거죠. 꽉 잡혀있네. 근데 내년쯤 되면 2년짜리 금리가 이제는 중앙은행이 내가 남은 만기 2년 동안 계속 제로금리는 아닐 거야. 그러면 한 1년? 아니다. 6개월 후에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2년짜리 금리가 그때부터는 중앙은행 금리가 제로로 고정돼 있어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좀 풀려나가겠죠. 중앙은행 구속으로부터 풀려나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중앙은행의 그런 구속으로부터 2년짜리 금리가 풀려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